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도텍 한 페이지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피도텍은 소프트웨어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머 구현을 위한 다분야 통합 최적 설계 및 인공지능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소프트웨어가 이제 피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다분야 통합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5년 전서부터 AI 쪽으로 그 기계 설계를 AI를 포함시키는 걸 하면서 저희가 만든 AI 플랫폼 이름을 저희가 이제 브루스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 공학 설계를 위한 AI 서비스 하는 거를 이제 브루스 멘토라고 부르고요. 지금 두 종류의 브루스 멘토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을 위한 AI 서비스는 제가 브루스 I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프레딕션, 요거 뒤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걸 위한 걸 제가 브루스 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직원들이 가방끈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박사학위 소지자는 5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야인데 뭐 요약은 한 페이지고요. 여기 DX의 정의는 이미 앞에서 말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AI, ML 분야이기 때문에 그 소개를 드릴 거고요. 활용 기술은 뭐 무지무지 많죠. 근데 저희가 하는 공학 해석 및 설계 이쪽에 관해서 공학 설계를 위한 AI 활용과 시뮬레이션 키워드 중에 하나죠. 오늘 주제 AI 활용. 그 다음에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머신러닝 기법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하이브리드하게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볼보에서 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아시는 거죠? 디지타이제이션. 이건 이제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한 자료고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 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늘 쓰는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좀 범위를 넓힌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뭐 같은 얘기고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특히 뭐 지진넷에서는 이제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게 이런 것이다 하고 소개한 게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이제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뭐 엔비디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큰 틀에 있는 게 이제 AI죠. 자, 그래서 AI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우리말로 한다면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기계라면 로봇이죠, 대개. 컴퓨터 모방하는 총체적인 기술이라서 이거 적용 반응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하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다음 이미지 인식이 아주 그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이미지 인식이 되면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생활에까지 다 파고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AI 닥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MRI 같은 걸 보여주면은 굉장히 높은 진단율을 가져서 의사와 잘 협조해서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래서 여러분 뭐 내비한테도 요새 음성으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이제 해주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번역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데이터 기반 설계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AI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있고 우리가 뭐 AI 관련된 거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했던 게 이제 있는데 그 AI라는 것의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죠. 그러니까 알파고한테다가 MRI를 주고 병 진단해 그러면 전혀 못하죠. IBM 왓슨한테 바둑도 그러고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weak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strong AI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처럼 하나의 AI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걸 개발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저런 AI를 구현하는 밑바탕이 되는 그 어떤 기술,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의 실체는 뭐 수치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생각 및 학습하게 해준 일련의 학습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리그레션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머신러닝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거를 supervised learning, 두 번째 unsupervised learning, 그다음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히 이제 공학 해석 같은 걸 하면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런 걸 갖다가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학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블드 데이터여야 합니다. 레이블드 데이터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레이블 데이터의 한 예입니다. 이건 저희 피아노 화면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input variable이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utput variable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input variable 값을 주면 내가 관심 있는 성능 지수 y1, y2, y3 이런 값을 가진다. 이걸 뭐 실제 실험을 통해서거나 시뮬레이션 통해서 저거 한번 구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쭉 쌓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되는 아웃풋이 있는 거 이런 데이터는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아웃풋이 없는 거 그걸 또 언레이블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저와 같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한 기계학습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내는 아웃풋이 continuous variable이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갖다가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웃풋으로 가지는 것이 이산 변수다 하면 그걸 갖다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unsupervised learning 이건 입력만 있는 겁니다. 근데 입력 속에 그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죠. unlabeled 데이터가 있는데 그 속에 무슨 패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내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여기 있는 unlabeled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도 있고 또 뭐 많습니다. 이 unsupervised learning에도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이제 dimensional reduction.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 변수가 20개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진짜 그 입력 변수, 그러니까 어떤 y가 나오기, 뭐 y가 안 나와도 되죠. 어떤 20개의 내가 변수가 있는데 그걸 한 3차원으로 줄일 수 없을까?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이제 dimensional reduction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는 여기 있지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이 바람직한 거면 리워드를 주는 개념으로 해서 시행착오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supervised learning이나 unsupervised learning이 learn from data라 그러면 reinforcement는 learn from experience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배워나가듯이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그렇게 우수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 기본을 다 익혔죠. supervised learning을 한 거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바둑에 관한 하는 이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을 하나 더 살펴봤는데요. 자, 머신러닝 기법이 얼마나 있느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한 분야가 바로 딥러닝 분야죠. 딥러닝 분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딥러닝 그림에도 있지만 얘는 머신러닝 중에 한 기법입니다. 이 딥러닝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딥러닝은 딥러닝의 타입은 빤합니다. 뭐냐면 전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거예요. 인공신경망. 그걸 이용하는 거고 딥자가 들어간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인풋 레이어라 그러고 아웃풋이 있는 요 중간에 있는 걸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다층인 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딥 뉴럴 넷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용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딥러닝 때문에 성공한 게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레코그니션 같은 거,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다 저와 같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미지 레코그니션 같은 거 하는 거 다 슈퍼바이즈 러닝 한 겁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저 딥러닝은 데이터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이미지넷이라는 그런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세트 좋은 게 있어서 이미지 레코니션에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딥러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 그 두뇌 속에 있는 뉴런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런이 요걸 이제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얘기하는데 인풋을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어떤 오퍼레이션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음 뉴런에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자연의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 거죠. 저걸 보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 게 뭐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풋이 들어오죠. 가지돌기를 통해서 인풋이 쫙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하는 게 핵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얘들을 갖다가 웨이티드 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이티드 쌈을 해서 웨이티드 쌈을 아주 웨이트를 주고 이거 시냅틱 웨이트라고 이름 붙이죠. 그래서 다 합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나 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는 인풋에 대한 리니어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리니어 모델이니까 여기다가 비선형적인 것도 하기 위해서 while activation function이라는 걸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실은 두뇌가 하는 건데 그 수학적으로 저렇게 모델링 한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저와 같은 뉴런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두뇌 속에? 이럴 땐 제가 장다시 대표님 책을 가지고 탁 손두는 맞히는 분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그다음에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만 시냅스라는 화학적인 작용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게 한 1000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엄청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딥자가 들어간 거는 여기 히든 레이어가 많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딥러닝의 장점이 뭐냐? 이게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 히든 레이어를 많이 아주 복잡한 학습 모델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게 뭐냐? 잘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죠. 빅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히든 레이어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각 레이어에서의 뉴런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거든요. 그건 데이터마다 특성이 달라서 데이터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도 그 타입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그 우리 공학 설계 때 굉장히 유명한 MLP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인풋 레이어, 여기 얘는 이제 인풋 변수가 x1, x2, x 그러니까 4개가 있고 아웃풋이 2개가 있는 케이스인데 한 3개의 그 히든 레이어를 가진 거를 예로 그냥 든 거죠. 그래서 다층의 히든 레이어 전혀 feed forward ANN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입력을 주면 모든 계산이 여기서부터 쭉 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뉴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액티베이션 펑션 내부하고 있어서 내포하고 있어서 비선형적인 관계까지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얘가 만약 인풋이라는 건 저기서 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레이블드 데이터가 표의 형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얘 같은 거 그렇게 주어질 때 가장 유용한 뉴럴의 타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굉장히 그 시각적인 정보를 잘 표현한 거 사실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인공지능 하는 분들이 그 이제 이미지 인식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그 저 정확도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저 CNN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확 뛰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돼서 이제 이미지 인식 보편화가 된 겁니다. 그 CNN이라고 불리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불리는 거는 여기 좀 이미지 데이터 처리 확 탁월합니다. 이것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이것도 모살한 거예요. 동물도 사람에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두뇌 중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대뇌 피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비주얼 코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 있는 피질 중에 시각 정보를 하는 거를 갖다가 잘 들여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런 형태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만든 거죠.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로 여기가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이게 히든 레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까지 다 히든 레이어죠. 근데 앞부분은 뭐로 되어 있냐면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이 있고 렐루라는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예요.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건데 이 CNN의 경우는 가장 적합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풀링이라는 거를 하는 거죠. 풀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컨볼루션, 풀링을 반복하는 겁니다. 컨볼루션, 풀링이 한 세트가 돼서 이게 몇 층이냐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분류를 하려 그러면은 나중에 fully connected, 아까 MLP 같은 구조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까랑 아키텍처가 전혀 다르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영상 인식이나 영상 분류, 의학 영상 분석, 자연어 처리 등이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이 머신러닝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왜 요새 사람들이 그 딥러닝을 굉장히 선호하느냐? 어떤 분들은 딥러닝이 AI랑 동의어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중에 들어가 있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전반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말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인터넷도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각 데이터마다 피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진 노하우들 있죠. 지식. 그걸 잘 가지신 분은 자기가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피처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 그러면 피처를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피처 익스트랙션을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람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뭐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예가 뭐 내가 분류를 하는 거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SVM이잖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거. 등 다른 것도 많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이 성공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차다. 아니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뭔가 구분을 해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차는 바퀴가 2개여야 되고 뭐 이런 피처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딱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걸 주고 났더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SVM 같은 것이 저걸 보니까 얘는 차네 이러는 거죠. 딥러닝은 뭐냐? 여기 있는 딥러닝이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간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인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딥러닝 그게 필요 없어요. 피처 익스트랙션을 자기가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딥러닝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만 주어지면 전문가 없이도 딥러닝 알고리즘이 자율적으로 피처 익스트랙션 자율 학습이 가능하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까 장덕수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학을 하면서 늘 만나는 거는 완벽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단점이 있겠죠. 딥러닝도. 딥러닝의 단점이 뭐냐 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빅데이터가 반드시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딥러닝을 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피처 익스트랙션을 딥러닝이나 알고리즘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자기가 가진 논리를 알고리즘을 해서 그걸 뽑아내려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의 피처를 알고 계신 걸 반드시 활용하라는 건 그렇게 하면 데이터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근데 요즘 굉장히 머신러닝 많이 활용을 하시죠. 왜냐하면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여러분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니스가 강조가 된 케라스라는 그런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 원하시면 여기서 대부분의 거를 그냥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뉴스에 의하면 이 애트리에서도 AI 핵심 오픈 소스 R&D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국산이 나오는 겁니다. 국산이.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요게 나온 게 애트리에서 나온 웹진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사진이 게재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최근 오픈 소스는 코로나19가 야기식 비대면 시대에서 ICT 핵심 매개체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개방형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니까 우리 애트리가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김명준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AI 시대 오픈 소스는 미래 ICT 구현의 핵심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방과 협력을 통해서 강화, 경험 이용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AI 활용 기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공학 설계를 위한 AI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 데이터 기반 설계라는 분야에는 아직 그렇게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공학 설계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예전에는 주로 실험 위주로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뮬레이션 베이스 디자인으로 갔죠. 시뮬레이션 베이스 디자인, 시뮬레이션. 요거는 제가 보기엔 계속 갈 겁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할 때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자꾸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됐느냐면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데이터 많이 쌓인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데이터만 가지고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시뮬레이션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공학 설계 전공하다 보니까 실제 실험이나 CA를 활용한 제품 설계 분야를 하는데 우리한테 4차 산업혁명에 가지는 키워드가 뭐냐 하고 회사 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5년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사실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AI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시대로 진입을 했느냐 하면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하고 AI가 결합된 형태 막 지금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쪽 공학 설계 분야의 AI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베스트 머신 러닝 모델 자유 생성하는 AI를 이제 하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대개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그럼 이제 실험 계획법도 쓰시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시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 해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얻죠. 그리고 그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 또는 메타 모델, 사로깃, 어프락신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설계를 하시죠. 상세 설계 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 할 때는 그 뭐 실험 데이터가 나왔건 CA를 했건 노하우에서 나온 거 레이블드 데이터 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하는데 요 과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프리 프로세싱. 축적된 데이터면요 이게 well structured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미싱 데이터들이 있겠죠. 미싱 데이터 임퓨테이션 하셔야 되고 아웃라이어 제거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를 하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어떤 결과를 내기까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걸 일반 또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하거든요. 프리 프로세싱을. 그거 하는 게 50 내지 60%의 시간이 들어간대요.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하려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프리 프로세싱. 그래서 여러분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 이거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 있겠지가 아니고 반드시 데이터 클리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이후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지면 자 문제는 뭐죠? 디스크리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걸 연속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만든 거를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또는 보다 일반적인 옛날부터 쓰던 메타 모델 또는 사로깃, 어프락시먼 다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 데이터로부터 저걸 만들어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untried 포인트에서의 프레딕션도 할 수 있고 최적 설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포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모델 제너레이션.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릴라이어블한 정확도가 높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거냐 하는 게 이제 관건. 어떻게 만들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까 했던 내가 만약에 머신러닝 가진 알고리즘 내가 개발한 게 없어. 그럼 당연히 어디부터 보시면 되느냐? 여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이것도 타입마다 장단점이 다르니까 자기의 목적에 맞는 걸 택하시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아까 보였던 무지 많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가장 적합한 거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딥러닝 예를 들었습니다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꼭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입니다. 그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하죠. 머신러닝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넘버 히든 레이어, 뉴런의 개수 뭐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정해 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태스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지금 다 각자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그런 것들 전문으로 하니까 공학 설계 전문으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일반 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게 베스트 ML 모델 셀렉션을 위한 AI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프리프로세스 레이블드 데이터를 주시면 이 AI가 알아서 그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ML 모델 또는 메타 모델을 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것을 이름 붙인 것이 이제 브루스 멘토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 최적 설계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로우박스 인젝션 몰딩 프로세스를 한 겁니다. 어떤 공학 설계를 하든지 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반드시 시퀀셜 3단계를 거쳐달라는 거.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네,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계 문제 정식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해석 절차 정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설계 절차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요 해석 절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적용을 했고요. 설계는 이제 그 최신 설계 절차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출성형이죠. 공정 해석에 관한 건데 그걸 위해서 지금 설계변 정식화를 해놓고 보니까 설계 변수가 15개, 목적 함수가 하나, 디자인 컨스트레인트 6개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였고 그래서 어널리시스는 저희가 사용 시뮬레이션 몰드 플로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몰드 플로우는 쭉 프로세스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한 번 해석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좋은 최적 설계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한 300번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지 말고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자. 메타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붙이자. 대개 상세 설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 설계 절차는 빤하지만 처음에 이니셜 디자인이 있을 거고 그럼 해석을 하는데 뭘 이용해서 합니까? 이미 만드는 그 머신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설계 요구성이 만족했는 걸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 변경을 하는데 아까 있었던 설계 변수 중에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이 있어서 저희가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를 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최선의 설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 거를 잠깐 보여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이거 이제 베스트 ML 모델을 선정하는 거는 이제 브루스 멘토로 썼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게더링을 한 240개. 그러니까 아까 설계 변수가 12개였거든요. 왜냐하면 3개는 패러미터 스타디로 빼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12개를 갖고 했는데 한 20배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데이터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까 브루스 멘토를 이용해서 했더니 아까 나왔던 설계 요구사항 중에 중요한 3개의 성능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ximum diffraction이었는데 걔는 브루스 멘토 크리깅 4가 가장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클램핑 포스도 굉장히 중요한 성능 지수였는데 걔는 RBF 4가 적당하겠다. 그 다음에 웰드 라인 랭스도 RBF4가 가장 적합하겠다. 당연히 성능 지수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다른 메타모델을 골라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수동적으로 이것 좀 많이 해봐가지고 제일 좀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골랐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메타 모델의 좋은 점 또는 머신러닝 모델의 좋은 점 인풋 넣으면 바로 아웃풋이 튀어나오거든요. 1초 이내로. 그러니까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내서 이때 썼던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저,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하려면 글로벌 옵티마이저 테크닉을 써야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HMA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능 지수인 뭐 크램핑 포스 이건 어퍼 리밋을 이니셜 디자인에 둔 거고요. 웰던 라이랭스는 이제 만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최적 설계 결과로는 컨스트레인트들이 요건 제가 지금 시간관계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구속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모든 구속 조건을 만족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최적 설계해라는 게 모든 구속 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 함수를 가장 좋게 하는 거니까 이 경우 최소화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보면 맥시멈 디프랙션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랬는데 이니셜 디자인 3.3 정도 나왔어요. 예, 이 위치에서 그랬는데 여기서 한 18.3%를 줄이는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은 거. 그래서 제가 메타 모델 데이터 얻는 것서부터 그걸 가지고 메타 모델 만든 거, 그다음에 메타 모델 기반으로 최적 설계한 거 한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15개 중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3개는 거의 영향이 없어서 처음 이니셜 밸류 값을 고정을 한 거고요. 12개를 변화시켰는데 아까와 같은 그 성능 지수의 값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HMA라는 알고리즘이 자기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하나씩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다. 12차원 스페이스를 내비게이션 해가면서 성능 지수들을 보고 타치다운하는 게 옵티멈 포인트인데 이해드린 거죠.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AI 활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제 CNN이 아주 우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NN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나온 건데 이건 스테디 플로우.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CA 툴에서 나온 스테디 플로우의 모양이에요. 얘가 뭐냐 하면 프레딕션 한 겁니다. 뭘 이용해서? CNN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나온 거고요. 슈퍼바이저 러닝 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둘 사이가 거의 에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에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2016년에 나왔던 거고 2019년에는 이제 구조 해석 분야에 적용을 해서 여기서 뭐 바운더리 막 나오네. 눌러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 로딩 컨디션 주면 요게 이제 실제로 그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얘도 당연히 딥러닝 모델도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 초기 이터레이션에서 이렇게 잘 표현을 못했지만 마지막에 잘 표현을 했다. 얘랑 그냥 같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샥 디텍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위에 있는 것이 시뮬레이터에서 보여준 거고 얘가 딥러닝으로 만든 저 모델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포일 같은 것도 굉장히 리프트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거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나온 거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출 성향에 대해서 한 거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프레딕션인데 에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자꾸 사출 성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몰드 플로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그 PDF는 다 드렸는데 이건 PDF에 없던 자료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산업체랑 한 일인데 유동해석 문제입니다. 유동해석 문제. 그래서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풋 베리어블은 5개였습니다. 설계 변수가. 그 다음에 아웃풋 베리어블은 3개입니다. 3개가 그냥 값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렇게 되고 1회 해석하는데 한 8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길게 걸리는 것 갖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뭐 일을 한 절차는 이랬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저희가 617개. 그러니까 산업 현장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서 670개를 모았다는 건 뭐냐? 인풋 넣으면은 CFD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모은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걸 갖고 프리프로세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하기 위해서 레스토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CNN 베이스 딥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가지 테스트 케이스인데
왼쪽에 있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670개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만든 건데 거의 비슷해서 이 용역을 주셨던 산업체에서 상당히 만족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럼 8시간 걸리는 것 대신에 그렇게 훈련이 된 걸 가지면 인풋은 바로 1초 만에 나오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이 새로운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볼보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티어링 휠,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주행 감각이. 그걸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하고 싶은 거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개발되면 딱 꽂아서 하면은 지수가 쫙 나와서 스티어링 휠이 어떻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하는 아웃풋 베리어블이죠. 17개. 하고 또 하나는 테스트 드라이버에서 나온 서브젝티브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9개의 49개의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17개의 저 objective measure를 가지고 이 테스트 드라이버 없이 저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테스트 드라이버라면 점수를 어떻게 매겼겠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서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어블이 17개, 17차원이에요. 17차원인데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49개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디멘저널 디덕션 한 겁니다. 아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 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SOM이라는 널리 알려진 그것도 인공신경만 이용한 건데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걔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17차원의 OM을 2차원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원 낮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X1, X2는 아무런 물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 없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각 49개의 차가 이 중에 어디 있는 걸 아니까 거기다가 내가 테스트 드라이브를 얻은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X, Y가 2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가 준 SA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디스크리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메타 모델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차를 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7개의 OM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소음을 돌려 2차원으로 하면 얘가 여기 위치에 있구나. 그럼 여기 위치에서 값이 이거지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객관성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 각각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쓰고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태스크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도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 많이 넘겨서 죄송하고요. 특히 우리 오재훈 교수님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 바로 뒤에 연사신데 시간 많이 넘겨서 되겠습니다. 그 요약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